한국의 프로듀스 101을 일본이 수입해 요시모토 흥업과 CJ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제작한 프로듀스 101 재팬. 일본 내 거주 중인 한국인, 중국인도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어째서인지 순수 일본인만으로 구성된 보이그룹 JO1이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탄생했습니다. JO1이 소속되어 있는 일본 내 기획사의 지분 70%를 CJ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한국의 K-팝 노하우와 인력이 투입되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의 아이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일본 아이돌 특유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보이그룹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인 NCT의 컨셉과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룹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에서의 반응은 일본인이야 한국의 그룹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K-팝을 쏙 빼닮은 것이 본인도 부끄럽지 않을까? 오리지널리티가 전무하네. 짙은 화장으로 속이는 K-스타일. K-팝의 목적은 외국 팬을 가상 국민으로 한 한류 가상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앞으로의 일본 아이돌 모두 K-팝 같은 노선으로 가는 걸까? 그렇다면 끝났어. 요시모토와 한국 사무소가 팀을 이룬 그룹이니까 이익은 한국에도 갈 거고. 진짜 질문, 이 사람들 모두 일본인이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일본인이 같은 것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성형한 얼굴이 모두 똑같이 생겨서 머리 색깔로 식별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것은 한국 표절이 많아진 느낌. 아이돌도 그렇지만 화장품이나 교복 입는 스타일이라던가. 왜 일본다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K-팝에 가깝다는 좋다 같은 세뇌가 되지 않았나? 기분 나쁘다. 한국 기업에 돈을 줄 바에야 자니스 것이 낫지. K-팝이 시들해지니까 이번에는 일본인을 사용해서 벌어보고 싶은 거네. 한국식으로 해서 깍 소리를 들을까? 일본 남자로서의 미학은 없는 거야? 한국 기획사에서 말하는 대로 조종당하고 있어. 광대들. K-팝은 어렸을 때부터 군인처럼 키워져 온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아마추어나 다름없는 이 사람들로 맞설 수 있겠니? 절대 요 녀석들 일본인인 주제에 한국 문화를 홍보해 나가고 있어. 이 녀석들은 그것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한국 남자 아이돌의 패션은 오사카의 아줌마 같지 않아? 예전부터 오사카에서 저런 복장의 아줌마들을 봤는데 한국식 메이크업, 한국식 헤어, 한국식 댄스, 한국식 가창, 한국풍 의상, 한국식 뮤직비디오를 일본 남자가 하는 슬픔. 한국 기업에 월급을 쏟는 슬픈 일본 여성들 이라는 식의 배타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일본의 음악업계는 다른 나라와는 이질적인 느낌이지. 미숙한 애들이 제일 잘 나가고 실력파라는 아티스트는 1등이 될 수 없어. K-팝은 세계 음악의 유행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음악만 틀어도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인지되고 있어. 슬프게도 세계에서는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아. 붙여져 있는 포스터나 흘러나오는 음악은 K-팝이 많아. 팔리기 위해서라도 남들과 다른 점을 찍기 위해서라도 K-팝의 좋은 점을 받으면서 새로운 일본의 아이돌로서 발매되고 있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 그들은 K-팝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수수께끼의 촌스러운 아이돌은 흥미 없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고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서 자니를 동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선택사항이 증가한다면 좋은 거잖아. 한국인에게는 흥미 없지만 K-팝 노래는 좋아해. 완전히 일본의 아이돌적 요소가 없어서 좋아. 한국 아이돌은 완벽한 퍼포먼스와 일본어를 미숙하게 하는 갭이 귀엽지만 JO1은 일본인인데 겉보기에는 K-팝이고 유창한 일본어라 머리가 공황을 일으키고 있는. K-팝이나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일일이 댓글 달지 않아도 돼. 한국을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자니스가 요즘 K-팝에 기대고 있어서 웃기는데 라며 K-팝을 인정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CJ가 한국의 기술을 유출했다. K-팝의 파일을 나눠 먹는 것이 걱정된다. J-팝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한국의 노하우를 받아오고 나중에 일본 것이라고 우길까봐 걱정된다 등의 걱정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이 이런 현상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일본 문화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점진적인 일본 문화 개방을 주장했습니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한국에 일본의 문화가 쏟아져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문화로 일본에 지배당할 것이다. 일본 문화 때문에 한국 문화는 사라질 것이다. 한국 문화를 보호하자 라며 경계심 가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대중문화는 아시아의 문화 트렌드를 선도할 정도로 발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극적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대중문화는 한국에서 마이너한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한류가 일본에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특히 K-팝 아이돌은 일본이 몇 번이나 도전장을 내밀고도 결국 해내지 못한 세계 시장 진출에 완벽하게 성공하여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이 문화 트렌드를 리드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반면에
반면에 일본의 아이돌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시장이 점점 축소되다 못해 K-팝 아이돌을 모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아이돌이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동안 일본의 아이돌은 왜 이렇게나 몰락해 버린 것일까요? 한국에서는 아이돌이 가수의 카테고리 중 일부, 즉 아티스트의 범주에 든다고 여기며 실력을 우선시하는 반면 일본에서의 아이돌은 팬들을 즐겁게 해준다 라는 목표를 가진 종합 엔터테이너의 개념입니다. 실력보다는 캐릭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수와는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돌에 대한 개념 차이가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상황이 뒤바뀌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이돌도 처음부터 이러한 개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아이돌 역시 실력을 우선시하는 아티스트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아이돌이 이러한 아티스트 개념에서 어쩌다 종합 엔터테이너로 변했는지는 1980년대 이후 일본 남자 아이돌의 흐름을 보면 간단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남자 아이돌은 자니스 사무소라는 기획사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니스 사무소는 1980년대 후반 히카루 겐지라는 보이그룹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어내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파워를 소유한 대형 기획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음악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폐지되고 설상가상으로 엑스제팬을 선두로 한 밴드 붐까지 일어나자 일본의 아이돌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명 아이돌의 빙하기로 불리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니스 사무소에서는 실력 파임을 내세운 보이그룹이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점점 아이돌을 세울 무대가 없어지자 1991년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데뷔 성적이 시원치 않아 첫 콘서트에서 관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던 스맙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개그맨으로 써주세요 라며 예능 방송에 출연시킨 것입니다. 스맙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벌칙을 받고 여장을 하는 등 당시 아이돌로서는 충격적인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맙의 모습은 당시 멋지고 예쁘기만 한 아이돌에 익숙해져 있던 일본 대중들에게 크게 먹혀들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예능에 출연하고 꽁트 등을 연기하며 인지도와 호감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어디든지 써주기만 해주세요 라는 컨셉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닥치는 대로 출연하며 지명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기를 기반으로 1994년 12번째 싱글에서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1998년 27번째 싱글로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서 25년간 전설적인 국민 아이돌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스맙의 아이돌이 망가진다, 개그를 한다 라는 방식의 성공으로 인해 일본의 아이돌계는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멋진 아티스트가 아닌 친근한 종합 엔터테이너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이돌의 생명력이 기존 3, 4년 정도에서 8년 이상으로 확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길어진 친근한 아이돌들의 생명력과 자니스 사무소의 독점이 결합한 결과 아이돌의 다양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0년대부터 존재했던 아이돌들이 은퇴를 하고 나자 그 후 아티스트형 아이돌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1990년대 중반 SM 엔터테인먼트가 이러한 스맙의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현재의 한국 아이돌 스타일의 초기 형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시스템을 너무 따라한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캐릭터가 좋으면 실력은 상관없어 라며 아이돌을 엔터테이너 취급하는 일본의 대중들과는 달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아티스트다운 모습의 아이돌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능에서 아무리 끼를 잘 발휘해도 노래를 못하고 춤을 못 추는 등 아티스트로서의 실력이 없을 경우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스맙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한국의 아이돌들은 대중들에게 여전히 아티스트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획사의 환경 또한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자니스 사무소가 독점했던 일본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중소형 기획사들이 난립하며 대형 기획사들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내수 음반 시장도 일본보다 30배 이상 작은 데다 경쟁까지 치열하니 기획사들은 해외로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의 기획사들은 좋은 캐릭터를 데려다 그룹을 결성하고 몇 년 동안 연습생으로 모습을 만든 후 데뷔시키는 자니스 사무소식 아이돌 시스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오디션을 통해서 뽑은 후 다듬어서 데뷔시키는 북미식 아이돌 시스템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 결과 실력을 갖춘 완성형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아이돌 그룹을 유튜브와의 제휴를 통해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아이돌이 일본 아이돌을 제치게 되는 또 다른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SNS 전략입니다. 일본의 자니스 사무소는 유튜브에 절대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며 소속 연예인의 SNS 활동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초상권이라는 전통적인 수익을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음악의 불법 유통을 염려해 온라인 음원 유통도 하지 않고
CD로만 판매했습니다. 설령 홍보에 도움이 된다 해도 저작권, 초상권 수익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다음 예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자니스 사무소 소속의 일본 배우가 해외 시상식에서 시상하게 되었는데 언론에서조차 사진을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배우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한 채 시상식 사진을 신문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기획사들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풀 버전을 올리고 SNS에 아이돌의 매력적인 모습을 공격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심지어 팬들이 아이돌의 영상을 재편집해서 올리거나 가사를 외국어로 번역해 올려도 어느 정도 방임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저작권적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세계 시장을 노리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K-팝 아이돌은 해외 활동이 많지 않아도 SNS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형 아이돌을 추구하는 K-팝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201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노리는 전략을 펼치면서 K-팝 아이돌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산업은 독점과 폐쇄성으로 인해 1990년 이후 발전이 없다라는 평을 들으며 내수 시장마저 축소되어 가는 형세였는데 이런 일본 아이돌이 채워주지 못한 자리를 K-팝이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력과 트렌디함을 겸비한 K-팝 아이돌들이 이미 SNS가 생활화된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2016년 스마비 자니스 사무소를 탈퇴하면서 일본 아이돌계에 큰 구멍이 발생하자 자니스는 한류 아이돌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20년간 톱으로 군림한 자니스에게 붕괴의 조짐까지 보인다 라는 소리가 일본의 언론에서 나올 만큼 일본 내에서는 더 이상 대형 아이돌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아이돌이 고인물이 된 상황에서 K-팝 아이돌 BTS가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인기를 얻으며 성공하자 2018년 6월 12일 일본 대형 기획사 LDH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을 그대로 베낀 듯한 탄도소년단을 준비해 데뷔시켰습니다. 그룹의 약자, 그룹의 로고, 멤버들의 역할, 팬덤명, 퍼포먼스까지 전부 비슷합니다. 결국 탄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을 표절했다는 논란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탄도소년단이 일본에서 데뷔했을 당시 일본 내의 반응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반응은 이렇습니다. 완전 표절이겠지. 최악. 짜증나서 폭발할 것 같아. 이 건에 대해서 아미로서 용서할 수 없다. 나도 탄도소년단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BTS 팬은 표절이라고 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잘 알아보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왜 이 그룹명으로 했는지. 어차피 모르면서 불평하는 거지. 이런 놈은 대체로 미움을 받네. 아니 이렇게까지 노력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도 신뢰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들이 한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베끼는 것은 향후 정치적 문제에 관계없이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노력을 깎아먹거나 쓸데없는 일로 망치지 마. BTS의 표절 따윈 최악이야. 게다가 다들 못생겼어. 어떻게 봐도 BTS가 더 잘생겼어. 이것은 위험하다. BTS의 표절이잖아. 아니 이상해. 멀리스틱 보이스 뭘 마음대로 일본어로 고치는 거야? 탄도소년단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방탄소년단 팬분들이 열받는 거 알죠.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짜증나는 건 알지만 조금 더 다른 시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표절이다 아니다로 옥신각신 하던 중 2019년 5월 탄도소년단이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K-팝 아이돌의 성공 공식을 일본 현지화하는데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지만 K-팝에 반감을 가진 세력이 주요 팬층이라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꼭 탄도소년단으로 불리는 발리스틱 보이즈가 아니더라도 소녀시대 굿즈를 이걸스에서 비슷하게 만들거나 엑소의 마마 오프닝을 흉내내거나 빅뱅을 모방하는 등 일본에서 K-팝을 벤치마킹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독점으로 일본 스타일을 고집하던 자니스 사무소도 K-팝의 성공 공식을 벤치마킹하며 2018년 연습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2019년에는 20년 된 자니스 사무소의 마지막 대형 아이돌 아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도 열었습니다. 이제는 사진의 사용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미 늦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전략을 바꿔봤자 판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아이돌과 한국 아이돌의 대비가 좀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AKB48이라는 지역 기반 걸그룹이 이끄는 일본 여자 아이돌 시장입니다. 자니스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AKB48 계열이 일본의 여자 아이돌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K-팝 걸그룹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 된 일본의 특이한 여자 아이돌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땅튜브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국방협력 합의를 위해서
미국에 돈을 크게 내기로 합의했다. 발언이 나오자 전 세계의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전 자신이 한국의 13% 인상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방위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앞둔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이후 일본을 포함해 유럽연합도 협상에 들어갑니다. 언론은 방위비 문제로 인해 주한미군 감축이 검토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방위비 협상과 감축은 전혀 관계가 없다. 방위비는 자국의 방위를 위한 그들의 기여 의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발언이 이어지자 현지의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오로지 돈에 관한 문제이다. 네, 오로지 돈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많은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세계의 평화 같은 건 관심 받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대선 유세 때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호언장담했죠. 트럼프의 발언에 현지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는 동맹에 대한 예의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졌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증액은 최소화하면서 최신 무기 구입과 호르무즈 파병 등의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동맹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가 돈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13% 인상안은 실무자의 차원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거절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의 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외교부 장관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3% 인상안이 우리의 최종안이다.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었다. 게다가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즉각 입장을 밝힌 이유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풍이 사실이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양국 간 방위비와 관련한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을 압박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한국을 난감한 상황에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꼼수가 통할 한국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13%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 이상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닥터시다TV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